전세 끼고 사면 내 돈은 안 든다. 그 한마디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집도 전세금도 제 노후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올해 62이고 30여 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오랜 적금 그리고 작은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만큼만 쓰며 사는 게 제 인생 원칙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며 큰 변화 없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오랜만에 만난 동료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퇴직 후 모임 자리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던 그가 말했어요. 요즘 부동산이 다시 오를 거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했죠. 금리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은행 이자는 매년 줄어들고 생활비와 물가는 숨가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안전한 걸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출렁였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내는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며칠 뒤 그 동료가 저를 부동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성공 투자라고 적힌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계약금 몇 천만 원이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세 세입자가 다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그 차익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고 덧붙였죠.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안전하게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이 제 손 안에서만 맴도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말인데 그날따라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던 기회 같았어요. 사장은 계약서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펜을 건넸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을 설렘이라 믿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 듯 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자부심 같은 게 올라왔죠.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니 사장의 얼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확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아내에게는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몇 년만 지나면 집값이 올라 있을 거고 그 차익으로 여행도 다니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는 기회의 문이 아니라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걸. 계약을 마치고 난 뒤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성실히 월 관리비를 보냈고 저는 계좌 알림이 뜰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부동산 사장은 시세가 조금씩 꿈틀거린다며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휴대전화 화면의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게 잘 굴러간다는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잠깐 흔들리다 말겠지 싶었죠. 통장은 여전히 무사했고 세입자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부동산 문자에 급매라는 단어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 때쯤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서 이사를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당연히 돌려줄 돈이 없는 현실을 그제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대출로 막으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은 조건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금리는 이미 올라 있었고 추가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담보 가치는 예전 산정과 다를 수 있다는 차가운 문장이 귀에 박혔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매물을 내놓았지만 전화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가끔 울리는 전화는 호기심만 가득한 문이었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빈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멀쩡하다고. 밤이면 잠이 얕아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세입자 이사 예정일, 관리비 납부일, 대출 이자일. 날짜들이 바늘처럼 촘촘히 가까워졌고 저는 그 사이를 구겨 지나가려는 사람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내는 표정을 살폈고 저는 괜찮다며 물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다음 주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집이 더 낮은 가격에 나왔고 급하게 내놓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 했습니다. 저는 제 매물 가격을 한 번, 또 한 번 낮췄습니다. 그러고도 연락은 뜸했고 종종 오는 제안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변동금리의 조정 통지였습니다. 숫자는 조용히 올라 있었고 그 작은 차이가 한 달 살림에 구멍을 냈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줄 단위로 비용을 쪼갰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지웠지만 가장 큰 자리는 여전히 전세금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잔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다시 갔고 중개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수 대기자 명단은 이름만 늘어갈 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빛이 기울었고 그 빛 속에서 액자 속 미소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도중에 끊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말이 입안에서 돌다가 뭉개졌습니다. 대신 새벽까지 지역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했어요. 이율,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눈앞에서 겹겹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화면을 내려놓고 실내화를 끌고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계약하던 날 왜 그토록 가벼웠는지요? 왜 설렘을 안전이라고 착각했는지요? 왜 종이 위 숫자를 삶의 해답처럼 믿었는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발밑에 어둠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가격을 더 내리자고 말하려던 순간 중개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낮추면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격을 조금만 조정하고 사진을 새로 찍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아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접시가 괜히 커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다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믿음인지 체념인지 저는 끝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세입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업체를 예약했고 잔금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잠시만 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스쳐 지나갔고 제 속은 더 깊게 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하루였지만 안쪽에서는 작은 금이 벌어져 갔습니다. 전세금이라는 말이 어느새 제 이름과 같은 무게가 되어 어깨에 얹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답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요청과 이사 확정 통보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종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에 들러 가능성을 묻었습니다. 담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요즘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며 한숨 섞인 말투로 규정을 읊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나오는데 유리문에 비친 제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저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낮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중개인은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매물이 더 싸게 나오니 가격을 한 번만 더 낮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동의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조용함이 먼저 앉았습니다. 아내는 국을 데우다 말고 제 눈을 보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자꾸만 헛기침처럼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 달력이 갑자기 촘촘한 지뢰밭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길어지자 숫자들이 깨어났습니다. 통장의 잔액, 카드 결제일, 대출 이자일, 관리비, 공과금. 줄을 바꿔가며 더하고 빼고 나눴습니다. 마지막 줄에 남은 금액이 자꾸 음수로 내려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정확히 그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피해자 모임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 사연과 닮은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남은 작은 문장과 말로만 전해졌던 약속 사이의 틈이 모두에게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베란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갔습니다. 다음 날 은행의 재평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담보 가액이 낮아져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의 말은 정확했고 공정했습니다. 그 공정함이 제게는 잔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들르니 중개인은 달력을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젖은 신문처럼 무게를 늘렸습니다. 사진을 새로 찍자고 제안했더니 빛이 좋은 날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이제 제겐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세입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사 날짜와 잔금 일정을 다시 확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장을 닫는 마침표가 도무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존심이 한자리에서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두고 등을 의자에 깊게 붙였습니다. 밤 11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팔 수 없는 집과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서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이니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멀쩡했고 저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첫 차로 다시 움직이자고요. 가격을 조정하고 대안을 더 찾고 만약이란 단어를 버리자고요. 두 눈을 감자 가느다란 빗줄기가 검은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묶었습니다. 아침 초인종 소리 대신 도착한 것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서류였고 기한과 금액이 칼처럼 또렷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식탁 위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하루 전체를 기울였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의 줄 간격을 세며 시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가니 중개인은 달력을 넘기며 난감하다고 했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은 있지만 확정이 없다고, 모두가 더 떨어질 거라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격을 과감히 낮추자고 하니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더 깊게 비었습니다. 지금 제게 의심보다 무서운 건 정지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재평가된 담보가액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규정을 정확히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숙여들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는 순간 가방이 아니라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구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고지서들이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이자, 조정 안내. 숫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쳐줄 단위로 비용을 쪼갰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도 가장 큰 자리는 여전히 전세금이었습니다. 저녁에 세입자에게서 다시 기한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정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장을 닫는 마침표 하나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 작은 점이 제 하루의 끝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살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또 끊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말이 목구멍에서 여러 번 맴돌다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역 신용보증 상담 창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은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날짜가 더 걸린다는 말에 저는 다시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부동산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보는 사람이 있으니 집을 정리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과 거실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낯선 발자국이 복도에 퍼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좋다고 말하는 눈빛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길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퇴직 후 거의 매지 않던 넥타이를 괜히 메고 나왔다는 사실이 우스웠습니다. 스스로 단정히 보이면 결과도 단정해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비어있는 집의 냄새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 마음 안쪽의 빈자리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피해자 모임 공지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필요한 영수증 목록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 영수증과 계약서를 차례대로 꺼냈습니다. 종이마다 묻은 시간의 냄새가 코끝에 박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고 동시에 매각가를 한 번 더 조정하겠다고요. 도망치듯 미루는 버릇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요. 창밖에서 첫 차 소리가 미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결심에 점을 찍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컵에 붓고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이번에는 덜 떨렸습니다. 무너지는 쪽에 서 있기만 하던 몸을 버티는 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두려움 위에 작은 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에 첫 매듭을 잡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또 다른 우편이 오고 있다는 예감이 등을 찔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에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순서가 생기자 비로소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다녀온 날 현관 앞엔 또 다른 우편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 독촉 안내, 체납고지. 종이의 가장자리가 손끝에 스칠 때마다 마음이 잘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숨을 고르니 문장들 사이로 제 이름이 여러 번 박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오전에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다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버티자고 했지만 제게 버팀은 선택이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날짜가 한 칸씩 미끄러질 때마다 이자와 불안이 함께 늘어났습니다. 달력은 이젠 약속이 아니라 판결문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엔 신용보증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필요 서류가 하나 더 생겼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이 나쁜 건 아니죠.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제 속에서는 체온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끔 올바름보다 절박함을 원합니다. 저녁 무렵 장부를 펴놓고 줄 단위로 삶을 잘랐습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약값.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한가운데 비어있는 커다란 원 같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의 이름은 전세금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물건이었고 제게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가르친 상징 같았습니다. 그 시계를 작은 상자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머니 속 상자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가벼운 소리와는 다르게 가슴은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수리점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감정가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생각했던 액수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원래의 값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의 선택도 때로는 그렇다는 걸 뼈에 새기듯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우산 아래로 빗방울이 튕겨나갔고 발등은 금세 젖었습니다. 비냄새 사이로 낯선 두려움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바닥의 물웅덩이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는 새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송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매 일정을 통보받았다 했습니다. 짧은 위로가 달렸고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따라 서랍과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한데 모으는 동안 손끝이 자꾸 멈췄습니다. 각서와 영수증, 계약서와 명세표. 줄마다 찍힌 도장이 어제의 확신을 오늘의 무게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항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단어를 고르며 말했지만 말의 끝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입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에는 제 배가 너무 낡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를 말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보증보험을 재점검하는 방법, 단기 대출의 우회를 찾는 방법. 메모지를 빼곡히 적었지만 빈칸이 더 커 보였습니다. 모든 방법이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이 가장 비싼 시대를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앞으로만 가는데 제 상황은 자꾸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오후에는 건강검진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일정표에서 건강을 뒤쪽으로 미뤘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저는 또다시 급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고 골목을 오가는 발자국이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고 멈춘 건 저 혼자였습니다. 멈춘 곳에 오래 서 있으면 발밑이 더 쉽게 꺼진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법률 상담 메모의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증빙 서류 체계화, 일정 관리. 저는 공책을 펼쳐 날짜와 일을 한 칸씩 맞췄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자 해야만 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금 생기자 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밤 9시를 지나 세입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논의하자고요. 가능한 방안을 열어두겠다고요. 문장을 닫는 마침표가 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덜 무겁다는 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쓰던 날의 저, 지금의 저, 그리고 내일의 제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셋 모두가 제가 맞았습니다.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모양이 분명해지자 겨냥할 곳도 함께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매듭이 아주 작더라도 확실히 묶겠다고요. 새벽 공기가 식탁 위 서류 끝을 스쳤습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목록을 다시 펼쳤어요. 사실관계 정리 일정 고정, 대안 선택. 세 줄뿐인데도 눈앞이 조금 덜 흐려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첫 줄 옆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문 밖에서 세 번쯤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를 차분히 알려줬고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주었습니다. 가능은 아직 작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햇빛을 봤습니다. 눈이 시큰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시간을 모아 만든 체크리스트를 공유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적고 곧장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매물 정보를 전면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사진, 설명, 관리 내역, 인근 시세 비교표, 교통과 생활 편의.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직접 현장 사진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빈집의 냄새를 바람에 털어내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열람, 필요 증빙의 정리 순서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인쇄물을 건네며 표시해야 할 칸을 색펜으로 짚어줬습니다. 서류 모서리에 작은 접힘을 만들어 순서를 기억했습니다. 쌓이는 종이보다 정렬되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점심 무렵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일정표를 함께 맞췄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중간금 지급과 관리비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어깨를 조금 펴줬습니다. 오후에는 회의실을 빌려 스스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부 캘린더, 증빙 파일, 통화 기록. 벽에 붙인 종이 사이로 문제의 줄기가 드러났습니다. 지연, 오판, 회피, 그리고 침묵. 저는 마지막 단어의 밑줄을 길게 그었습니다. 침묵을 끊기로 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로 데려온 말들의 출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했고 초기 상담 때 들었던 핵심 멘트를 메모에서 찾아 표시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의 대화는 오늘부터 요점 정리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연과 기회라는 말로 덮었던 자리를 사실과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집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채광이 잘 드는 각도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선 내역은 날짜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걸음을 옮길 때 멈추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팔기 위한 정리였지만 제 마음을 추슬러 세우는 정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엔 피해자 모임의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사연들이 조용히 놓였고 서로의 실패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기 전에 일을 쪼개라고요. 하루에 한 발씩만 옮겨도 한 달 뒤엔 다른 자리에 서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일부러 느리게 옮겼습니다. 어둠 속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은 버티는 것이 바꾸는 것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텨야 바꿀 수 있고 바꿔야 갚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 책상 앞에서 최종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오후 매물 정보 갱신과 사진 등록. 저녁 세입자와 중간점 조정안 확정. 주말 피해자 모임 자료로 사실관계 표준 양식 완성. 펜 끝이 마지막 칸을 지나갈 때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쓰던 날의 떨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떨림은 설렘이었고 오늘의 떨림은 책임이었습니다. 설렘은 가볍고 책임은 무겁지만 무거운 쪽이 오래갑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작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마음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도망치던 자리에서 반걸음 옮겨 서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아직 부족하지만 시작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전화는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떴습니다. 부동산에서 내일 오전 방문 예약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의 문을 여는 손이 오늘보다 덜 떨리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어제 적어둔 일정표의 첫 줄을 골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심장이 3번 크게 뛰고 난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사연을 차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가방 무게가 낯설게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가벼움은 포기가 아니라 분류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잃은 것과 지킬 것을 나눴고 미련과 책임을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대응의 핵심을 3줄로 정리해줬습니다. 사실관계 표준화, 상대방 발언 기록화, 손해의 범위 특정. 회의실 유리벽에 붙인 종이 위로 펜이 움직였습니다. 지인과 부동산 사장의 핵심 멘트를 회상해 시점과 장소, 맥락을 붙였습니다. 보증보험 상담 내역과 은행 재평가 통지 날짜를 같은 축에 배치했습니다. 빗금으로 표시된 빈 곳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칸에 책임의 화살표를 얹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정해지니 마음의 방향도 정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피해자 모임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문장은 최대한 짧게, 마지막 문장은 최대한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감정은 문장 밖으로 빼고 사실만 안쪽에 남겼습니다. 종이 위 숫자와 날짜가 내 편이 되는 순간 목이 덜 메었습니다. 증거의 언어는 느리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 오늘부터 통화는 문자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정 공유표를 함께 보며 방문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매물 설명에 수선 내역표를 추가하고 관리 단가와 근린시설 접근 시간을 명시했습니다. 사진은 채광을 강조하고 결로와 균열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추는 정보는 언젠가 2배의 의심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세입자와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일정표와 중간금 조정안을 펼쳤습니다. 가능한 날과 어려운 날, 가능한 금액과 어려운 금액을 마주보며 맞췄습니다. 말의 끝을 길게 늘리지 않으니 상대의 표정도 차분해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다투기보다 서로의 시간을 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있어야 할 돈이 언제 어떻게 준비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세입자는 이해의 범위를 말했고 저는 그 범위 안에서 책임의 순서를 다시 적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계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에 오늘 날짜를 쓰는 손이 크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변호사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상대방의 과장 광고와 기망 가능성을 검토하되 우선순위는 보증금 회수에 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싸움의 목적과 생존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숨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상처의 모양을 밝히자고요.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열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주 단위로 쪼개고 하루 과제를 5항목으로 축소했습니다. 전화, 서류, 방문, 기록, 휴식. 마지막 칸의 휴식에 점을 찍으며 미간이 풀렸습니다. 버티려면 쉬어야 한다는 단순하고 어려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바람이 창틀을 스칠 때 오래 꺼내지 않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낮에 맡기고 돌아온 영수증을 그 옆에 두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은 것들의 목록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손실의 기록이 아니라 결심의 기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자 피해자 모임에 오늘의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몇 줄의 응원과 조언이 화면 위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타인의 실패가 서로에게 길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비로소 행동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일의 순서를 속으로 읽었습니다. 오전 진술서 보완과 증빙 스캔. 오후 매물 방문 응대와 추가 지뢰 준비. 저녁 세입자와 합의서 문구 최종 점검. 각 항목 끝에 작은 점을 찍고 조용히 숨을 길게 내보냈습니다. 결단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미루던 전화를 걸고 숨기던 칸을 열고 흔들리던 말을 고쳐 적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은 그 셋을 묶어 한 발 앞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 발로도 풍경이 낮게 달라졌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오늘보다 덜 떨리길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첫 증거를 가슴 안쪽에 단단히 접어넣었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 법원 민원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신청 서류 묶음이 제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오늘이 첫 매듭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분할 상환 계획을 확정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제 이름 옆에 오늘 날짜를 적는 순간 오래 묵은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집은 결국 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낯설지 않도록 마음을 여러 번 예행 연습시켰지만 문장을 소리내지 않으면 여전히 실감이 덜 났습니다. 경매는 진행됐고 예상보다 낮은 낙찰가가 결정됐습니다. 그 금액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몫은 보증금 회수에 먼저 쓰였습니다. 세입자의 표정에서 긴장이 풀리는 걸 보면서 저는 비로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은 빚은 합의서대로 길게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월마다 갚아야 하는 숫자를 장부 첫 장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방향이 생기자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불일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다시 쪼개고 불필요한 구독과 지출 항목을 깔끔히 잘라냈습니다. 살림의 선이 가늘어졌지만 흔들림은 줄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지인에 대한 문제는 따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과장된 말과 허위 설명의 기록을 모아 민원을 넣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히 밟았습니다. 결론이 바로 나진 않겠지요. 그래도 오늘의 저는 기다림을 방치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하고 추적하고 확인하는 기다림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피해자 모임 카페에 결과를 올렸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이 회수됐다는 사실, 남은 금액은 분할 상환으로 정리했다는 계획,
그리고 이후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축하를, 누군가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서류 양식과 일정표를 공유하고 제가 쓴 체크리스트를 올렸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의 지연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상환의 다른 방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밤 빈 거실에 앉아 집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소유의 증표였지만 지금은 지나간 시간의 표식 같았습니다. 열쇠를 택배 봉투에 넣어 반납 주소를 적었습니다. 봉투를 봉하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문도 함께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등을 폈습니다. 창을 열자 가을바람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내일의 목록을 펼쳤습니다. 첫째, 상환 계좌 자동이체 등록. 둘째, 건강검진 예약 재조정. 셋째, 구청 강의실 대관 문의. 갭투자 피해 예방 이야기 모임 준비. 마이크 앞에 설 제 모습을 잠깐 상상했습니다. 숫자와 절차, 실수와 오판, 그리고 회복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저를요. 누구를 탓하는 대신 무엇을 확인해야 했는지부터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서의 문장, 둘째로 자금의 흐름, 셋째로 마음이 흔들릴 때 멈추는 법.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검토라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가져다 둔 따뜻한 차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처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같은 칸을 바라보는 침묵은 때로 가장 든든한 문장과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다음 주 구청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미팅 일정이 확정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확정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확정은 미래의 문을 살짝 여는 손잡이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손잡이를 쥔 채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을 이름 붙인다면 정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잃은 것을 애도하고 남은 것을 정비하고 앞으로의 것을 설계한 하루였습니다. 계약서 위의 서명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듯 오늘의 목록도 또 다른 저를 데려올 겁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숫자들이 남아있고 아직 답을 기다리는 절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저는 제 이름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내 돈은 안 든다는 말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결국 제 말로 마무리되려 합니다. 다시는 남의 확신이 내 도장 자리를 대신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멈추어 확인하고 모르면 묻고 모호하면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흔들린다면 서랍 속 체크리스트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제 이름의 무게를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들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확신이 내 도장을 대신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같은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노후 지키는 법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잊지 마세요.